파리의 하늘 아래 아들과 함께 3000일. 작가 츠지 히토나리. 출판 성한당. 파리로 돌아가는 길에 들은 아들의 설교. 여름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때 나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은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아빠, 사람에게 기대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아들은 말했다. 어느 날 늦잠을 좀 잤다. 일어났더니 체크아웃 시간이었다. 호텔을 나와 대성당에 들러 기도하고는 운하를 따라 걸어 노천 카페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크루아상, 팽오쇼콜라, 카페오레, 오렌지 주스로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출발하기로 했다. 아들에게 지금 내가 있는 마을로 데리러 갈 건데 괜찮지? 라고 문자를 보냈다. 응? 하고 한마디 대답이 돌아왔다. 꽤 긴 시간 동안 시골길을 달렸다. 내비게이션이 가까이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골 마을이었다. 주위에 목장이 있을 뿐 카페도 슈퍼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소나 양밖에 없는 땅이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기계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오자 나는 차를 세웠다. 작은 길가에 대초원의 집이었다. 초호화로운 집과는 거리가 먼 낡은 집을 개조해 손수 지은 집이었다.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데 들여다보니 마당이 있었다.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우뚝 솟아있고 그 사이에 해먹이 매달려 있었다. 의자에 앉아 제각기 책을 읽는 애들도 있고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애들도, 편안하게 쉬고 있는 애들도 있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신기한 세상이었다. 아들이 안쪽에서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다. 집안일을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니 미소가 절로 나왔다. 여자애들 중 한 명이 울타리 너머로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가 전했다. 내가 손을 흔들자 가족들이 차례차례 눈치채고는 내 쪽으로 다가왔다. 백인 가족 속에 혼자 섞여 있는 아들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다. 와,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하고 인사를 했다. 안나의 아빠와 엄마가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웃는 얼굴로 안으로 들어갔다. 아들이 여자애들 뒤에 서서 코 밑을 쭉 펴는 듯한 느낌으로 겸연쩍은 미소를 짓고 있다. 쑥스러울 때 아들이 늘 하던 버릇이었다. 안나 엄마는 커피라도 마시고 가세요 라고 했으나 사실은 오늘이 원고 마감날이어서 느긋하게 쉴 시간이 없었다. 바로 파리로 돌아가야 해서 사정을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느긋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돌아가야 해요. 다음에 파리에 올 일이 있으면 저희 집에 들려주세요. 라고 핑계를 대고 그곳을 나왔다. 코로나 시대였지만 나는 모두와 악수를 했다. 왠지 기뻤다. 3월 17일 봉쇄령 이후 내가 처음 악수를 한 사람들이었다. 조수석에 왠지 크게 느껴지는 아들이 앉아 있었다. 남의 집에서 지내는 기분은 어땠니? 청소하고 있는 널 보면 좀 놀랐어. 우리 집에선 청소 같은 건 안 하면서. 라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들에게 여행 소감을 물었다. 응 하고 아들은 말했다. 뭐 글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느낌이다. 내가 운전을 하고 옆에 아들이 있다. 지금까지 쭉 이랬다.
이렇게 두 사람은 차로 유럽을 여행했다. 배고프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배고파. 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 푸드트럭 햄버거 가게에서 먹을 것을 샀다. 그러곤 조금 떨어진 언덕 위 테이블 자리를 잡고 저녁을 먹었다. 기대 이상으로 햄버거가 맛이 있었다. 있잖아, 아빠는 누구 없어? 느닷없이 묻는 말에 햄버거가 목에 걸려버렸다. 콜라를 뱃속으로 흘려넣고는 이상한 질문을 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가족이란 참 좋은 거잖아. 하긴 아빠가 지겨워하는 건 알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집을 나가면 아빠 혼자가 되잖아. 생각해봐. 100살까지 산다면 아직도 40년이나 남았어. 아빠는 분명 오래 살 거야. 흰머리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잖아? 있어. 하여튼 지금은 좋아도 조만간 외로워질 거야. 언제까지나 자신을 탓하며 살아도 소용없잖아. 나는 내버려둬도 어른이 될 거고 아빠는 저절로 할아버지가 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 즐겁게 살면서 서로 아픔을 나눌 수도 있고 분명 아빠가 요리해주면 좋아할 거야. 나도 쓸쓸하지 않을 거고. 가족이란 날마다 사는 의미를 가르쳐주는 존재라고 생각해. 나는 안나 가족들한테 많은 걸 배웠어. 개개인의 역할 같은 게 분명해서 부러웠어. 아빠, 엄마, 딸들, 사촌 형이 있고 그 친구들도 있고 아빠랑 둘이서 살 수 있어서 좋았지만 언제까지나 단 둘이 살 순 없잖아. 내가 가족을 만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찾아봐. 아빠와는 안 맞는 것 같아. 난 혼자가 좋아. 너도 알겠지만 내가 쉽지 않은 사람이잖아. 이런 이상한 사람과 좋다며 살아줄 사람이 어딨겠어. 아빠는 이제 기대하지 않아. 너무 기대하니까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거 아빠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 아닌 것 같아. 안나의 가족들은 서로 기대하고 있었거든. 나는 놀랐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졌다. 안나의 아빠는 안나에게 기대했고, 안나는 엄마에게 기대했고, 동생들도 안나에게 기대했어. 다들 엄청 가족한테 기대하고 있었어. 나는 부러웠어. 서로 기대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야? 아들의 시선에서 눈을 돌려버렸다. 아빠는 분명 기대를 안 했을 거야. 실망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기대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비록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서로 기대하는 관계가 나는 멋지다고 생각해. 나는 아들의 설교를 들어야만 했다. 그런데 도중에 프랑스어로 바뀌어 있었다. 시골살이는 서로 기대할 수밖에 없어. 사람 수가 적으니 도망갈 곳도 없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대를 해.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청소도 하고,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도 거들고,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나쁘지 않고 싫지 않았어. 오히려 모두 나에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와 역할의 의미를 알 수 있겠더라고. 기대 저편에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또 힘내자는 생각도 들고, 그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 사람다운 거니까. 아빠도 남한테
기대해도 돼. 기대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알아. 아빠가 항상 마지막에 사람을 용서한다는 걸. 근데 이제 아빠도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고 살아도 되잖아? 지평선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7월 어느 날, 괘씸한 아들, 그렇다면 나도 보여주겠다. 일기에는 항상 아들을 참 괜찮은 애처럼 써놓았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쓰기는 어렵다. 사실 우리 아들은 정말 나한테 무례하게 굴 때가 많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게 있을 땐 자꾸 말을 걸지만 평소엔 다르다. 내가 일기에 아들의 좋은 점만 쓰기 때문에 독자들은 치지 씨의 아드님은 잘 자란 것 같다 라고 댓글을 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착하고 좋은 점도 있어. 분명히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이지 실제 아들은 99% 전혀 다르다. 귀엽지도 잘 자란 것도 아니다. 내가 안녕이라고 인사해도 안녕이란 말이 돌아온 적이 없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안녕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했어 라고 언성을 높인다. 오, 너 그뿐이 아니다. 용돈을 줄 땐 아, 고마워 라고 들리는 크기로 대답이 돌아오는데 둘이 밥 먹을 때 오늘 점심시간에 학교는 어땠어? 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 일단 나지키 라든가 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이 없다. 오, 너 평소엔 거의 이런 식이다. 하지만 자신의 장래일이나 음악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땐 잠깐 괜찮아? 라고 묻고는 주구장창 자기 말만 한다. 그 차이가 정말 크다. 오늘 낮에 나간다고 했는데 나갈 기색이 안 보여서 너 먹고 나서 나간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물었더니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잖아. 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면서 목소리를 높인다. 너 어이가 없지만 부모의 위엄도 없는 나는 맥없이 아들 방을 뒤로 하고 복도에서 그 취급을 받은 것에 화가 나서 젠장 하며 벌레 씹은 얼굴을 한다. 밥이 다 되어 밥 먹어 하면 알아 라고 불평하고 맛있어? 하고 물으면 맛있어 라고 소리를 지른다. 거기서 내가 폭발해 화를 내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만 참는다. 이렇게 쓰면 독자들은 그게 보통이에요.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댓글을 다는데 그건 아니잖아.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16살 반항기 아들 때문에 열받지 않는 날이 없다. 오, 노. 그래서 나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밥이 다 돼도 밥 먹어 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의 목만 거기에 놓아둔다. 식든 말든 상관없다. 나만 다 먹고 나서 내 목만 치우면 그만이다. 식사하는 도중에도 대화는 하지 않는다. 말을 걸어봤자 불쾌할 게 뻔하므로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뭐라고 말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중얼거리면 된다. 그때 내 기분이 좋으면 들어주는 정도의 자세로 일관한다. 용돈도 내가 주지는 않는다. 용돈을 받으려면 물론 주지만 부모인 내가 머리 숙이며 주고 싶진 않다. 물론 아침 인사도 잘 자라는 저녁 인사도 하지 않는다. 밖에서 돌아오면 아들 방문에 손소독
샤워라고 쪽지를 붙여준다. 어때? 이제 아빠가 화났다는 걸 알겠니? 자기 아들한테까지 무시당해서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은 그만두기로 했다. 자신의 장래 정도는 스스로 결정하면 될 일이다. 걱정이 돼서 진학에 대한 조언을 해도 근데 어쩔 수 없어. 하기 싫은걸? 그딴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하는 녀석한테 대체 무슨 조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버려 둬도 죽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그건 자신이 책임질 일이다. 바보 취급 당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그러면서도 로버트나 사라, 니콜라의 부모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활짝 웃으며 잘도 제잘거린다. 나를 따돌리고 통역 따위는 할 생각도 없는지 프랑스어로 대화를 이끌어간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아니까 곁눈질로 나를 힐끗힐끗 보면서 그리고 도중에 아빠는 모르지? 라고 놀리듯 묻는다. 바보 취급하지 마! 하고 말하고 싶다. 너를 이렇게까지 키운 건 나잖아. 생색내고 싶진 않지만 아빠는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 같으면 프랑스어로 떠들어대는 수다에 이러쿵 저러쿵 끼어들고 싶기나 하겠니? 여기는 내 집이다. 너희들 모두 일본어로 해라. 이렇게 하여 츠지가의 냉전 시대가 개막되었다. 나는 진짜 화가 났기 때문에 이쪽에선 아예 대꾸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일절 말도 걸지 않기로 했다.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정말이다.